안녕하세요. 30년 된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저한테 그랬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살려면 번듯한 집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덕에 아들 녀석하고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으니까요. 아들하고 며느리랑 가까이 살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지만 마지막엔 제가 당당히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결혼 전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러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갈게. 그 말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집이라 청소도 다시 하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만들고 실내화까지 새로 사서 준비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90도로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실내화를 신으면서도 저 때문에 이것까지 새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와, 어머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어요? 양념이 정말 일품이에요. 저희 엄마도 요리 잘하는데 이건 못 따라가겠어요. 아유, 별거 아니야. 그냥 핏물 잘 빼고 푹 삶으면 돼. 갈비찜 레시피 꼭 알려주세요. 결혼해서 오빠한테도 해주려고요. 아들이 결혼해서 밥 해줄 생각하는 거야? 놀리니까 당황하는 모습도 귀여웠죠.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더니 앞치마부터 두르더군요. 설거지하면서도 어머님 이 그릇 정말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계속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좋아 이것저것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배웅하고 들어오자마자 전 아들한테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정말 괜찮은 애다.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앞에 데려왔지. 며느리감으로도 마음에 들지?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찬성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전셋집이 얼마나 비싼지 두 사람 월급으로 서울에 제대로 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랑 결혼 준비 얘기를 같이 하던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긴 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실은 제가 오빠한테 제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이 쓰이고요. 저희도 어머님 가까이 있으면 더 든든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빌라 아래층이 비어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저희가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 월세는 정확히 드릴 거고요. 절대 공짜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려고 하나요? 어머님도 외로우실 것 같고 저도 어머님 옆에서 요리랑 살림도 배우고 무엇보다 오빠가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걱정하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전 이상하게 어머님이 친정엄마보다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머님이 봐주실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알아본 시세로는 이 동네가 보통 월세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어머님이 정해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은 급히 쓸 때가 있어 그런데 1,000만 원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보증금은 알아서 줘. 그럼 월세는 50으로 하고 관리비랑 공과금은 너희가 내.
어머님 50은 너무 싸요. 너희한테 월세 받을 마음 없어. 그래도 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받고 살면 책임감 없이 살게 되더라고. 딱 반만 받을게. 괜찮지? 그 대신 집이 좀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은 해줄게. 그래도 신혼집이잖니.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님 아니에요. 그런 큰돈을 저희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그래도 착하고 예쁜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곧바로 리모델링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니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주방을 통째로 바꾸고 화장실도 새로 하고 벽지랑 장판도 다 바꾸면 요즘 물가로 그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죠. 어머님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게요. 아니야. 너희 신혼집인데 깨끗해야지. 그리고 한번 해두면 오래 쓰는 거니까. 그래도 3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너희 편하게 사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해.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며느린 거의 매일 와서 확인했어요. 어머님, 주방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싱크대 높이도 딱 좋은데요? 화장실 타일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호텔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감탄하면서 좋아하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아들도 퇴근 후에 와서 보고는 꽤 마음에 든 눈치였죠. 와, 이거 완전 새 집이네? 엄마 고마워. 덕분에 신혼집 해결했다. 리모델링이 완공된 날 다 같이 집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하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효도할게요. 엄마 최고야. 둘이서 저를 꼭 안아줬죠. 그 3천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드디어 입춘날이 다가왔어요. 전 아침부터 떡도 하고 과일도 깎아놓고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기다렸죠. 애들이 집 나르느라 힘들 텐데 점심이라도 먹여야지 생각하면서요. 이삿짐차가 도착했을 때 저도 뭐든 돕고 싶어 곧장 내려갔어요. 어머님 올라가 계세요. 여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한 기분 탓인지 평소랑 말투는 똑같은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아이 가벼운 거라도 내가 들게. 아이 그냥 드시라니까요. 그러다 허리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제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올라가 계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도 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밥 먹었냐고 문자를 보내봤더니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죠. 저희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쉴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확실히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온 며느리가 대뜸 월세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이사 잘 끝냈다는 이야기도 하기 전에 말이죠. 어머님 근데 50만 원이 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리모델링 안 한 집도 30이면 구한대요. 5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은데.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비싸다고? 분명히 그때 시세 알아보고 말한 거 아니었니? 내가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해준 것도 다 너희 때문에 한 건데. 알아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50만 원 드릴게요. 그때 느꼈어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거구나 싶었네요. 입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혼자 저녁 먹기가 뭐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엄마가 오늘 불고기 해놨는데 서연이랑 같이 올라와서 먹고 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랑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오늘은 서연이 친구들 같이 보기로 해서 저녁에 우리 둘 다 집에 없어. 그래? 재밌게 놀고 와. 신혼이니 인사하고 만날 사람도 많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배달원이 서 있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예요? 전 배달 안 시켰는데요. 여기 302호 아니에요? 1층에서 호출했는데 계속 답이 없어서. 302호면 아래층이네요. 잠깐만요.
우리 아들 집이니까 주고 가요. 배달기사가 영수증과 피자를 주고 가는데 아들하고 며느리 집 주소더라고요. 분명히 저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문 시간을 보니 제가 전화한 직후더라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며느리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있었죠. 아까부터 집에 있던 것처럼요. 어머님? 갑자기 왜... 서연아, 이거 너희가 시킨 거야?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왔길래. 아까 저녁에 친구들 만난다고 하더니 둘 다 집에 있는 거야? 네.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따가 상황 봐서도 나갈 수도 있어요.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 밥 먹기가 그렇게 싫었나? 왜 거짓말을 했을까? 차라리 솔직하게 오늘은 둘이 있고 싶다고 하면 안 됐나?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TV 소리려니 했는데 새벽 2시에도 시끄러운 거예요. 죽여! 거기다 거기! 뒤에 있어!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은 참았어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얘기해야겠다 싶어 내려갔어요. 며느리가 머리도 안 감은 상태로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말투부터가 달라져 있었죠. 예전 같으면 현관에 절 이렇게 세워놓지도 않고 들어오라는 말부터 했을 텐데 갑자기 찾아온 것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었죠. 서연아, 어제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게임 소리가 위층까지 다 들려.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돈 내고 사는 건데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유? 새벽에 소리 지르는 게 자유야? 남한테 피해주는 게 자유야?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근데 어머님도 이런 식으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가까이 산다고 아무 때나 막 찾아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문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올라왔어요. 엄마, 아침에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도 조심하고 있어. 서연이가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무슨 간섭을 해? 당연한 걸 안 지키니까 하는 소리지.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내려가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다음날 밤 11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노래방 기계 소리였죠.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음정도 안 맞는데 목청껏 부르는 거예요. 지금 11시야. 노래는 낮에 해. 이런 건 기본 아니니?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다른 집은 12시에 청소기도 돌리던데요? 그래도 다들 잘 시간인데 조심해야지 서로. 이 빌라에서 어머님 혼자 일찍 주무시는 것 같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님이 위층에 계시니까 집이 무슨 감옥 같아요. 이래서 시부모랑 가까이 사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당당한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첫 추석을 맞았을 때였죠. 전 일주일 전부터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층간소음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며느리랑 첫 명절인데 대충 할 순 없겠더라고요. 전에다가 나물, 동그랑땡, 송편까지 미리 준비해놓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명절 아침 아들 부부가 올라왔는데 문을 열어보니 둘 다 빈손이더라고요. 큰 선물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이 서운했죠. 차례상 차리는데도 며느린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것 좀 도와줄래? 접시만 좀 갖다 줘, 상해. 어머님, 저 무거운 거 잘 못 들어요. 저희 집에서도 잘 안 시키는데. 오빠 와서 해. 그 말에 아들이 바보 온달 마냥 쪼르르 와서 접시를 들더라고요. 이런 거 진짜 못해. 우리 집에선 공주인 거 몰랐어? 아니, 결혼 전에 뭐든 열심히 배우고 하고 싶다더니 무슨 공주야. 그땐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해본 말이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가짜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차례 끝나고 밥상을 차렸는데 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는 거예요. 아, 제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명절 음식 다 차려놨는데 오늘 같은 날 무슨 도시락을 싸왔어? 어머님 음식은 다 튀기고 볶아서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전도 기름 범벅이고 잡채도 당면이라 탄수화물 덩어리고.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요즘 탄수화물도 끊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칼로리 덩어리라며 치워버리더군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도시락만 먹는 걸 보니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도 맛이라도 보지. 너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어머님, 한 입이 두 입 되고 그러다 살찌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님도 뱃살 좀 빼세요. 앉으니까 접히잖아요. 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친정집에 갈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위아래 산다고 해도 빈손으로 와서 30분 만에 일어나 버리는 게 황당했죠. 어머님, 친정 가기로 했는데 늦었어요. 오빠 빨리 가자, 챙겨. 그렇게 후다닥 나가버렸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월세를 받는 거였어요. 처음 2달은 그나마 제때 주더라고요. 얼마 가지 않아 밀리는 게 시작됐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월세가 아직이네? 좋게 달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월세 좀 제때 내. 나도 관리비 내야 하고 생활비 계획이 있는데. 엄마, 우리도 지금 좀 빠듯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빠듯하다고? 너희들 다 직장 다니잖아.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살아? 요즘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쇼핑을 좀 많이 했어. 기가 막혔어요. 쇼핑할 돈은 있으면서 월세 내는 건 빠듯하다는 게. 결국 3주 만에 월세를 받았는데 며느리가 봉투를 주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어머님, 너무 돈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저희한테. 뭐? 돈을 밝힌다고? 가족 간이 이렇게 재촉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여기 살아서 어머님한테도 이득이잖아요. 공실로 두는 것보다도 저희가 온 게 낫죠. 이득? 내가 3천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월세도 남들 반도 안 받는데? 그건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해달란 것도 아니고. 하다하다 선심을 쓰고도 욕먹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길래 월세도 제때 못 내니?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쓰든 그건 저희 자유잖아요. 그 다음 달은 더 심했어요.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안 주길래 물어봤죠. 이번 달 월세는 언제? 너한테 이런 말 자꾸 하기가 불편하구나. 맨날 월세. 그깟 50만 원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럼 딴 데 가서 살아. 50이 그깟 돈이면. 편하다고 봐주니까 끝이 없어. 당장 보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세요? 그냥 좀 여유 있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월세 50이란 돈은 저한테 안 받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돈 한 푼 안 내고 사는 건 집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살까 싶어 약속과 책임은 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한 금액이었죠. 결국 며느리도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적반하장이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갈게요. 마침 다른 집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됐죠? 그래, 나가. 이참에 제대로 월세 받을 사람 구할게. 나도 그게 편하겠다. 이 집 때문에 다른 좋은 집도 포기했어요. 어머님 근처에 있어 드리려고요. 마치 자기들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월세 날만 되면 속이 쓰리고 또 어떤 핑계를 댈까 걱정되고 월세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매달 반복되니 저도 지쳤죠. 그렇게 점점 쌓여가던 서운함이 극에 달한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19에 전화를 했죠. 여기 은평구, 배가 너무 아파서 네 혼자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급성 장염 판정을 받았죠. 염증이 심해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실에 누워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병원인데 급성 장염으로 입원했어. 일주일은 있어야 한단다. 네? 장염으로 입원도 해요? 오빠랑 얘기해보고 갈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죽도 끓여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 자식도 며느리도 없는 사람처럼 병원 밥만 먹고 있었죠. 3일째 되던 날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님, 혹시 병원비 때문에 연락한 거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병원비 내드리면 저희가 이번 달 월세 못 드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위로는커녕 월세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퇴원하는 날도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네요. 집에 와서 보니 문고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안을 열어보니 인스턴트죽 3개가 들어있었죠. 그래도 병원에 못 왔던 게 신경을 쓰였구나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충격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걸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저녁에 며느리에게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근데 서연아,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던데 언제 산 거야? 급하게 사느라 못 봤나 봐요. 근데 어머님 유통기한 지나도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데? 있는 거라도 드시지. 전 그럼 버리세요. 죄송해요. 다시 사다 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며칠 후 아들을 불렀어요. 한 번쯤 직접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일주일이나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보니?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예민해? 또 내가 잘못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엄마가 자꾸 뭘 요구하는 것 같대. 병원 가면 뭐가 달라져? 우리 간다고 빨리 낫냐고. 엄마도 어른이잖아. 우리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야. 매번 엄마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순 없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갈수록 버릇없어지는 게 며느리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작은 희망을 품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죠. 아들은 점점 며느리하고 같은 눈으로 절 보더라고요. 그리고 서윤이가 엄마 때문에 여기 사는 거 숨이 막힌대. 사사건건 올라와서 말하고 서운한 티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고. 되게 힘들어해. 솔직히 나도 그 사이에 껴서 곤란하고. 엄마가 어른답게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할 순 없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건데? 월세도 그렇고 우린 열심히 사는데 엄마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 옛날 사고방식?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게 어떻게 옛날 사고방식이야? 엄마, 서윤이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그럼 엄마는 남이야? 엄마도 중요하지. 근데 이제 내 가정이 있잖아.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비수가 되어 꽂혔죠.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 후로 아들과의 사이도 멀어졌어요. 저는 며느리도 잃고 자식도 잃은 기분에 허탈하게 지냈습니다. 이웃들이 아드님은 요즘 안 보인다 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둘러댔지만 정말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남이 될 수 있을까?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로 폭발한 건 1년쯤 지나서였어요. 그날도 새벽 1시에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번엔 운동하는 소리였죠. 뛰는 소리, 덤벨 내려놓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베개로 귀를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쿵쿵 소리가 머리를 울렸죠. 참으려고 했는데 천장이 흔들릴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어요. 문 열어봐!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너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한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더 세게 두드렸어요. 그제야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뭐예요? 그 말투에 화가 확 났어요. 뭐긴 뭐야! 지금 새벽 2시야. 운동은 낮에 해! 어머님, 낮엔 일하잖아요. 밤에 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쿵쿵대는 소리에 천장이 울려! 잠을 못 자는데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힘들면 어머님이 이사 가세요. 이젠 주인 행세까지 하는 며느리를 보니 말문이 막혔죠. 뭐라고? 나더러 나가라고? 이 정도 다 참고 살아요. 못 참겠으면 어머님이 이사 가시는 게 맞죠. 주인이라고 무조건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 내고 사는 집이니까 사는 동안은 저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임차인 권리라는 게 있어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준 집에 들어와 살면서 고맙다면서 울 땐 언제고 시어머니 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당장 나가! 내가 더 못 살겠으니까 나가라고!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요? 우린 세입자 권리가 있어요.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고요. 큰 소리에 아들도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야, 네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진정해.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 새벽 2시에 운동하는 게 노력이야? 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더 보탰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머님 손해예요. 공실로 두면 집도 상하고. 됐다. 이제 다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나가. 한 달 안에 나가. 한 달? 그게 무슨 법적 근거로요? 최소한 3개월은 줘야죠. 지금 너무 감정적이세요. 저희한테까지 집주인 행세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 갑질하고 싶으신 거면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런 건 못 참아요, 저는. 며느리 태도에 씩씩대며 올라와 버렸어요. 생각할수록 더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뒤척였죠. 언제부턴가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사는 게 제일 지긋지긋했어요. 그렇게 냉전 상태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며느리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저만 보면 인상 찌푸리고 다니던 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온 거예요. 어머님, 저희 집 구했어요. 진짜 좋은 조건으로요. 순간 놀랐어요. 그동안 나가라고 해도 버티고 있더니 갑자기 집을 구했다뇨? 집을 구했다고? 어디에? 강남이에요. 역삼역 바로 앞 오피스텔인데 전세가가 5억인데 3억에 준대요. 듣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강남 역세권 오피스텔이 그렇게 쌀 리가 없죠. 오래된 빌라긴 해도 이거 하나 사면서 부동산 공부를 제법 한 사람이었거든요. 5억짜리를 3억에? 그게 말이 돼?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싸게 내놨다는데 중개인도 땡 잡은 거라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채갈 거래요. 그래서 바로 하려고요. 신난 며느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봐요, 어머님. 21평에 뷰도 좋고 인테리어도 최신식이에요. 이런 집을 3억에 어떻게 구해요? 이 오래된 이 빌라랑 비교도 안 되게 좋잖아요. 사진을 보니 오래된 이 빌라보단 좋은 집이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죠. 그래도 너무 싸지 않니? 사기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싹 변했어요. 어머님은 왜 맨날 저희 일에 다 부정적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사기를 당하겠어요? 아니, 걱정돼서 그렇지. 집이란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아무튼 다음 달엔 나갈 거니까 빨리 새 세입자 구하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보증금 빨리 돌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엔 1,000만 원 드린 거 있잖아요. 보증금? 너희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던데? 엉망이라뇨. 그냥 좀 낡은 거죠. 2년이나 살았는데. 알았어. 나중에 수리비 빼고 줄게. 칼 같으시네요. 가족 간이 이렇게 독하게 살아야 건물 사나 봐요? 며느리가 비꼬든 말하고 나갔어요. 며칠 후 아들도 표정이 한껏 들떠 있더라고요. 둘 다 상태가 똑같은 게 보는 입장에선 더 불안불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좋은 집 구했어. 사진 봤지? 근데 5억을 3억에 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그것도 강남인데. 서연이가 다 알아봤어.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고 집주인도 직접 만났대.
등기부등본 제대로 봤어?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봐. 요즘 전세 사기 많다던데. 제 조언에 아들도 화부터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해? 초치지 마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나가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최대한 빨리 나가는 건데 왜 그래? 막상 우리 좋은 데 간다니까 아쉬워? 그래, 이 얘긴 그만하자. 그렇게 똑똑한 너희가 알아서 잘했겠지. 근데 엄마, 혹시 우리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갑자기 왜?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 3천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동안 월세 그 정도만 받은 것도 감사한 줄 알아.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정말 불안했어요. 5억을 3억에 준다는 게 정상일까? 하지만 이미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더 참견하기도 어려웠죠. 일주일도 안 돼서 며느리가 또 왔더군요. 어머님, 저희 내일 계약해요. 벌써? 제대로 알아본 거지? 당연하죠. 등기부 등본도 받고 집도 직접 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집주인은 만났고? 네, 만났어요. 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40대 남자분이신데 사업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싸게 주는 거래요. 중개사무소는 믿을 만한 곳이야? 강남에서 오래된 곳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불안했지만 더 말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계약금은 얼마나 하기로 했어? 집주인이 특별히 부탁하는데 계약금 3억 다 달래요. 뭐? 3억을 다? 보통 계약금은 10%만 하는데? 그러니까 싸게 주는 거죠. 당장 돈이 필요하대요. 대신 바로 입주할 수 있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다 받는다는 게 말이죠.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니? 어머님. 저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확인했다니까요. 다음날 저녁, 아들 부부가 같이 보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왔더라고요. 그래도 떠나는 마당에 저도 그동안의 앙금은 좋게 풀자는 생각이었어요. 어딘가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축하해줬죠. 어머님, 진짜 집 너무 좋아요. 역삼역에서 5분 거리예요. 무엇보다 어머님이랑 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이 기회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저희 적당히 거리 두면서 가끔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괘씸하다 싶긴 했지만 애써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나저나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니? 저축도 안 하는 것 같더니. 대출 받고 적금 깨고 제 퇴직금도 빼고. 아들이 퇴직금이라는 말에 머뭇거렸어요. 퇴직금까지? 너무 끌어쓴 거 아니야?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빨리 잡아야 하니까. 걱정 마세요. 2년 후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강남이니까 나중에 전세가도 더 오를 거예요. 모든 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더 말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얘기하는 것도 그만뒀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계약을 끝내고 나서부터 며느린 정말 거침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드디어 해방이다 하는 소리가 다 들리도록 좋아했죠. 하루는 복도에 나갔다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들었죠. 나 이제 강남으로 이사가. 역삼역 바로 앞이야. 완전 역세권이지. 뷰가 끝내줘. 시어머니? 말도 마. 2년 동안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위층에 사니까 맨날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니까. 뭐만 하면 내려와서 문부터 두드리고. 야, 늙으니까 잠도 일찍 자. 초저녁부터 자면서 시끄럽다고 난리야. 정말 듣기 거북했어요. 끝을 모르고 제 험담을 계속하더라고요. 월세? 야, 50만 원 받으면서 건물주 행세하더라니까. 어쩐지 처음엔 고마웠는데 나 누르려고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그것도 끝이야, 끝. 다시는 시어머니랑 가까이 안 살 거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싫어. 그래도 2년 동안 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좋게 마무리해보려던 제 마음과는 달리 며느린 끝까지 실망스러웠죠.
저녁에 아들이 올라왔어요. 미안함과 시원함이 반반 섞인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는 거 괜찮지? 서운한 건 아니지?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가서 잘 살아. 좋은 데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사 3일 전 며느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때 마주쳤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뭐든. 아, 혹시 보증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이사 가고 나서 집 확인하고 줄게. 깐깐하시네요. 뭐 좋아요. 어차피 강남 가면 그 돈 필요 없겠지만. 드디어 이삿날이 됐어요. 아침 8시부터 이삿짐센터 트럭이 와서 시끄럽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며느리는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그거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목소리에서 신남이 묻어났어요. 박스에 거실이라고 쓴 건 따로 모아주세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2년 동안 한 건물에 살았는데 점심때가 되도록 아무도 안 와서 제가 내려갔죠.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집안은 거의 비어있었어요. 이사 잘하고 있니? 며느리가 제 말에 짜증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아,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앞으로 잘 살아. 건강하고. 그동안 서로. 네, 어머님도요. 아, 잠깐만요. 아저씨, 그거 깨지기 쉬운 거니까 조심해요. 저한테 대답하다 말고 이삿짐 아저씨한테 가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성의 없는 모습에 씁쓸했죠.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우리 거의 다 옮겼어. 아, 짐이 꽤 많네. 그래, 수고했다. 앞으로 둘이서 잘 살아. 제발 저축도 하고.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잡더라고요. 그냥 다 미안해.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엄마가 주책맞게 아들 욕심을 부렸어. 와이프나 잘 챙겨. 가봐, 바쁠 텐데.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서 갔어요. 그때 저도 아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짐을 싣고 트럭이 출발하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창문을 내리더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호! 드디어 해방이다! 난 자유다! 팔을 휘저으며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아들이 운전석에서 조용히 하라며 말리는 것 같았지만 며느린 계속 소리쳤어요. 이제 눈치 안 봐도 된다! 만세! 후진 빌라도 안녕! 이 동네 다신 안 올 거야! 트럭이 출발하고 나서도 며느리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혼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봤죠. 2년 만에 드디어 끝났구나 싶으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그리고 저는 빈집을 확인하러 내려갔어요. 그래도 돈 들여서 예쁘게 꾸며놨던 집이었는데 얼마나 제멋대로 썼는지 엉망이었죠. 벽에 못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고 장판은 가구 끌고 다닌 자국으로 긁혀 있었어요. 싱크대는 기름때로 끈적거렸고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득했죠. 청소라도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닌가 싶었지만 며느리한테 뭘 기대했겠어요. 혼자 마음을 다잡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했더니 종일 걸렸죠. 벽 못자국도 메우고 장판도 왁스칠하고 싱크대도 빡빡 닦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도 2년 동안 한 곳에 살았는데 마무리는 좀 더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아무리 서운하고 속상해도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보단 어른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용기 내 전화를 했어요. 정민아, 잘 가고 있니? 엄마?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 쪽이라 막히네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헤어진 뒤라 불편했겠죠. 집들이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니? 엄마 괜찮아요. 무슨 선물이야.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어머님이야? 아들이 전화기를 가리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왜요? 저희 집들이 선물 주시려고요? 응,
그래도 새 집에 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머님 여기까지 오실 생각이세요? 거기서 오시려면 1시간도 더 걸려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전 그래도 반응을 더 보려고 모른 척 물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가서 봐야지. 왜? 초대도 안 하려고?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그동안 너무 가까이 살면서 얼굴 붉힐 일 많았잖아요. 집들이 선물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런 거 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소도 지금은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소도 안 알려준다고? 진심이니? 어머님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서로를 위해서예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또 예전처럼 될 것 같아서. 저도 적당한 거리 두면서 지내자는 거예요. 아예 연을 끊자는 거야? 연을 끊자는 게 아니라 명절 때나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요. 아들이 뒤에서 말리는 것 같은 기척이 들렸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어요. 큰일 생기면 그럴 때 연락하면 되죠.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안정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럼 끊을게요.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먼저 손 내밀었는데 선물도 거절당하고 주소도 알려주기 싫어하고 심지어 자주 연락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구나 싶었죠. 자식도 며느리도 깨끗이 지우기로 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일지도 모르겠다 싶었고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무릎 꿇고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아래층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신혼부부 살기엔 괜찮은 편이니까요. 어머님, 괜찮은 분들이 집 보러 오고 싶다는데요. 젊은 부부예요. 다음날 오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왔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부부가 집을 꼼꼼히 둘러봤죠.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리모델링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주방이랑 화장실 다 새로 했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던 집이라. 그래도 신경 써서 최근에 고친 거예요. 벽지만 다시 해도 괜찮을 거예요. 어쩐지 정말 좋네요. 햇살도 잘 되고 구조도 좋고. 저희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전 며느리에게 시달린 탓에 불안한 마음에 미리 이 얘기도 했죠. 제가 바로 위층에 살고 있어요. 혹시 주인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불편하실까 봐. 그런데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데요. 위층에 집주인분이 계시면 더 안심되죠.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바로 여쭤볼 수도 있고 자주 인사드리고 친하게 지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조용히 사는 편이라 층간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계약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입주하던 날 부부는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나서 바로 인사를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떡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고 무슨 이런 걸 왜 가져왔어요? 이사 왔는데 당연히 떡은 돌려야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이 됐어요. 월세는 항상 3일 전에 미리 입금하고 문자까지 보내놓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안부도 묻고 옥상에 이불 널고 비 오면 대신 걷어주기도 하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장 가다가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좀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아니 이런 걸 왜 사와? 내가 사줘야 하는데. 아휴 고마워서 어째. 또 어느 날은 전구 가는 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란 말도 했어요. 정말 복받은 세입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속으로 아유 며느리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준 일을 남이 해주는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가 익숙해지던 생활이 이어질 때쯤 시장 다녀와서 막 현관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복도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에선 이미 지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 깔끔하던 애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도 안 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네가 여긴 왜? 며느리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손은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일어나, 들어가자. 빨리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빌 자격도 없는데 찾아오는 것도 면목 없어요. 상태를 보아하니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죠. 밖에서 이러지 말고 일단 들어와. 어머님 집에 들어갈 자격 없어요. 억지로 일으켜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소파에 앉혔더니 또 무릎을 꿇으려고 해서 말렸죠. 물을 주니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며느린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사기당했어요. 이사 가는 날 강남 오피스텔로 갔는데 근데 도착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되고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역시나 싶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맞았구나. 그래서 중개사무소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간판도 없어지고.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그런 중개사무소는 원래 없었대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미 여러 건 신고가 들어왔대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단이래요. 며느리는 서러운지 애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등기부 등본도 가짜였어요. 진짜 등기부 등본 떼서 확인해보니까 집주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만난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그 집은 진짜 있는 집이야?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전세가도 5억이 아니라 7억이래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는데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대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단이라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딱하다 싶으면서도 제가 했던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됐더니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딨니? 둘이 어디서 사는 거야? 모텔에, 일주일째 모텔에 있어요. 그것도 오늘까지만. 돈이 떨어져서.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훌쩍였어요. 매일 싸워요. 제 잘못이라고. 이혼하재요. 제가 욕심부려서 강남 가자고 했다고. 그래서 오빠도 갑자기 어디 가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로 왔어요. 이혼?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 저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는지 그런 걸 봐도 크게 동요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친정엔 얘기해봤어? 못해요. 부모님 돈까지 빌렸는데 창피해서.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뭘 받아달라는 거니 지금? 아래층에 다시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기가 막혔어요. 너희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잖아. 감옥 갔다고 답답하다고 해방이라고 좋아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죠.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복을 쳐버렸는지,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집이 얼마나 저희한테 좋은 보금자리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미 늦었어. 새 세입자가 들어왔고 나도 이제 그럴 마음 없다. 며느리가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손을 비비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럼 다른 곳이라도, 창고라도 좋아요. 옥상에서 지내도 좋아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옆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여기 너 있을 데 없어. 그리고 인제 와서 깨달아봐야 뭐해.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 며느린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리모델링까지 해주시고 시세보다 싸게 내주시고. 그런데 전 그것도 모르고 사는 내내 불평만 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실 때도 병원에 한 번도 안 찾아갔고요. 오빠 곁에서 어머님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못된 년이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와 그런 얘기 소용없어. 어머님,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다시 받아주세요. 그런 돈이 어딨어? 다 사기당했다며? 일해서 벌게요.
말해도 일하고 정말 열심히 벌어서 월세 안 밀리고 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기회는 이미 2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런데 넌 그 기회를 발로 찼잖아. 어머님 살려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며칠 굶었어요. 모텔비도 낼 돈이 없어요. 급기야 바닥에 엎드렸어요. 불쌍하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나한테 기대지 마. 우리 각자 잘 살기로 했잖니? 전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집이 어머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어주신 집인지. 오빠랑 이혼하게 되면 정말 끝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건 너희 부부가 해결할 일이고 희망 같은 건 버리는 게 좋을 거다. 현관으로 내보냈죠. 며느린 문 밖으로 나가면서 애처롭게 마지막으로 절 보더군요. 문을 닫으려는데 며느리 말에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네요. 그 감옥 같던 집이 이젠 천국처럼 느껴져요.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참 별소리를 다 듣겠다. 너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어? 해방? 시어머니 얼굴 안 봐도 된다고 신나서 소리 지르면서 갔잖아. 계속 자유롭게 살지 왜 다시 감옥에 들어오려고 그래? 어머님 제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말이야. 입주하자마자 떡 사와서 인사하고 월세도 3일 전에 미리 입금하고 과일 사다 주고 반찬 나눠 먹는 부부가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날 이렇게 대하더라. 2년 동안 한 건물에 살면서 얼굴도 안 비추던 너보다 훨씬 낫더구나. 며느리가 현관문을 잡고 서서 흐느꼈어요. 전에 너한테 얘기했었지. 집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봐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네, 기억해요, 어머님. 이제 알아요. 믿어주세요, 네? 그런데 넌 집만 보고 사람은 안 봤지.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집 줄 땐 눈물 흘리다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너 보면서 나도 많이 깨달았다. 아무한테나 마음 주고 정 주는 거 아니라고. 전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널 용서할 순 있어.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순 없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야. 너도 이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길 바란다. 시부모든 친부모든 주변 사람 소중히 여기는 법을 말이야. 난 며느리한테 그런 취급당하면서 2번 속고 싶지 않다. 너희 식대로 일어서 급할 때만 와서 소중한 척하지 말고. 정말 죄송했어요.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 풀리시면 그만 가. 다신 오지 말고. 집이 남아돌아도 너 살 곳은 여기 없어.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며느리가 한참을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열어주지 않았죠. 1시간쯤 후에 창문으로 내다보니 며느리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더군요. 불쌍한 마음은 들었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부부가 화해했는지, 어디서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자식이 걱정될 때도 있지만 더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 편안해요. 마음의 짐도 덜었고 좋은 이웃도 만났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 하면서 참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좋네요. 그동안 너무 멍청하게 퍼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제부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겁니다. 혹시 저처럼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